안녕하세요. 주총현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 이야기 세계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이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인 영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영국의 지리와 기후, 잉글랜드 왕국의 통일 과정을 살펴본 뒤에 영국 국교회의 성립, 마지막으로 대영 제국의 건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수업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2층 버스가 영국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빅벤이 영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국회의사당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정치가 이 국회의사당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내에서 모든 문제를 터놓고 토론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설득하고 또 납득시키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펼쳐나가는 그런 곳이 이 국회의사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국을 상징하는 세 가지 이 심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국 지하철의 이 표지판 모습입니다. 영국을 여행할 때는 아까 봤던 2층 버스와 이 지하철은 반드시 한 번은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용해야만 하는 필수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르만의 침략과 백년전쟁, 연이어 일어나는 장미전쟁, 그리고 수장법, 대영제국의 건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을 상징하는 또 다른 무엇이 또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틀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비틀즈는 1960년에서 70년대 사이에 사실상 세계 음악계를 평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팝 음악에서 거의 평정하다시피 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영국 여왕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던 이 4인조 밴드라고 4인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양은요, 패턴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 패턴은 영국인들이 이 옷이나 뭐 가방 그런 데에 쓰는 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국의 지도입니다. 이 도보해협 혹은 영국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 프랑스와 벨기에와 거의 근접한 거리에 있고요. 또 런던은 이쪽에 있고 산업도시로 유명했던 이 맨체스터,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이 글래스고, 이 아일랜드는 사실상 자유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로 분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요. 여하튼 아일랜드 독립 운동의 결과로 자유 아일랜드 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은 영국,
이쪽은 이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수도는 이 아일랜드의 수도는 더블린이죠. 이 영국은요, 북대서양과 북해 사이에 있으며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는 프랑스와 벨기에입니다. 뭐 방금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벨기에와 프랑스와 이 국경을 접하진 않지만 여하튼 도브 해협을 건너면 지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 해협 거리는 38km입니다. 물론 직선거리죠.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터널이 있죠. 이 유로스타가 지나가는 이 터널 길이는 50km입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유럽 최대 섬인 동시에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섬이죠. 예, 영국 국기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 잉글랜드를 국기는 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잉글랜드 국기는 여기에 있는 빨간색 십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코틀랜드가 이제 영국과 연합왕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 파란색과 흰색의 스코틀랜드의 이 국기 일부가 이 영국기에 들어왔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빨간 줄이 있죠. 이것이 사실상 아일랜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웨일즈라고 또 있는 것 같은데 웨일즈는 왜 여기 국기에 반영이 안 됐을까요? 안 됐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웨일즈는 이 연합왕국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이 잉글랜드와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영국 국기에는 영국 국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양한 인종이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깃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의 국화는 장미입니다. 장미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장미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백장미와 홍장미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 백장미파다 홍장미파다 그러면서 싸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백장미와 홍장미의 싸움이 이 장미전쟁이었죠. 예. 여하튼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화가 장미라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낮은 지대의 남부와 동부는 주로 농경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부는 상대적으로 산이 많고요. 동쪽은 북해, 서쪽은 아일랜드 해와 세인트 조지 해협, 그리고 남쪽은 영국 해협, 도버 해협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북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습니다. 이 북아일랜드의 동쪽으로는 아일랜드 해와 노스 해협, 그리고 북쪽으로는 대서양, 서쪽과 남쪽으로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맞닿아 있죠.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모그가 스모그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안개가
자욱히 낀 모습을 그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안개가 많이 끼고 스모그가 있을 때 이 영국 티를 마시면서 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달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스모그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홍차에다가 우유를 넣고 이거는 라벤더예요. 이 라벤더를 얹어서 이 향을 같이 느끼면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은요, 북극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바다에 둘러싸여 해양성 기후라 상당히 온화한 편입니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남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자주 변하지만 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거나 32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번 하루 이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수량은 연중 고르게 분포하지만 평균적으로 이 3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건조하고요. 9월부터 1월까지 이 기간에는 비가 가장 많이 내립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이 평균 기온은 20도씨 정도 되고요. 맑고 덥지 않은 청명한 날이 많아서 여행하기 적합한 계절이 바로 6월부터 8월, 다시 말하면 이 여름방학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어학연수도 다 갔다 오고 또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외국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좀 그러네요. 아울러서 12월부터 2월까지는요. 이 평균 기온이 한 3도씨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바대로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아주 작고요. 날씨가 그렇게 따뜻한 점에서는 좋지만 항상 우산을 챙겨야 되는 불편함은 존재합니다. 고대 브리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톤헨지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돌들을 쌓았는데 저를 어떻게 쌓았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 큰 거대한 이 구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신석기 시대에는 이베리아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베리아라고 한다면 이베리아 반도 출신들일 가능성이 가장 많죠. 이 이베리아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 기원전 6세기경에 켈트족이 유럽에서 건너와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5년에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브루튼 섬을 침략하고 그 후 400년 동안 잉글랜드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켈트족의 경우에는 이 잉글랜드 지역에 이 로마가 쳐들어오자 웨일즈 지역이나 혹은 스코틀랜드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 카이사르가 이 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에는 게르만인 앵글로색슨족이 소위 말하는 브리튼 섬으로 들어오게 되죠. 4세기 후반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고요. 이 앵글로색슨족 등이 침략해오자 이 로마 군대는 철수하게 됩니다. 켈트족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밀려나게 되죠. 이제 또 6세기가 되면 바이킹의 침입이 있게 됩니다. 9세기 초부터 웨식스 왕 에그버트가 이 앵글로색슨계의 7왕국을 복속하고 통일된 잉글랜드 왕국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죠. 에식스는 이 잉글랜드 내에 7개의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을 7개의 왕국을 하나로 묶은 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10세기 말에 북쪽에서 온 덴마크 계열의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덴마크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사실상 인종적으로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덴마크 계열의 대인인이 침입해서 이 대인인인 이 카누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플랜테저넷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랜테저넷 왕조의 문장이고요.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성당입니다. 이 에드워드의 사후에 이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쳐들어와 이 정복왕 윌리엄 1세가 되어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이 노르만 왕조가 개창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노르만 왕조는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노르만족이 이 영국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1154년에는 앙주 백작 헨리 2세의 등극으로 플랜테저넷 왕조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앙주 지방은 프랑스의 이 중앙부에 있는 이 앙주를 얘기합니다. 이 앙주 지역은 사실상 이 프랑스에서 상당히 이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세 시기에 중요한 여러 성들이 많이 있었고요.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이 노르만족이 이 프랑스로 침입해 들어와서 노르망디 지역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동진을 해서 파리까지 쳐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본권 영주로 자리를 이 프랑스 국왕의 신하가 되면서 사실상 이 노르망디로 지역의 이 봉토를 얻게 되죠. 이제 그렇게 힘을 얻게 된 사실상 이 노르만족은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곧바로 이 잉글랜드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 뒤를 이은 리차드 1세는 십자군 원정을 주도하고 직접 출정하여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리차드 1세는 십자군 원정에 선봉을 써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성지 예루살렘을 이제 소위 말하는 해방시키려고 갔지만 실패하게 되죠. 1215년에는 리차드 1세의 동생 존왕이 프랑스에 있는 영국 영토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이를 되찾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과 군사를 모으는 등 실정을 거듭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프랑스 내에 영국 땅이 있었다고요? 예, 많았어요. 이게 사실상 영국이랑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 리처드 1세 자신이 프랑스의 이 신하예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또 신하가 되죠. 여러분들이 중세 사회를 얘기를 할 때, 봉건제를 얘기를 할 때 이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 구조는 맞는데요. 그거는 다층적인 피라미드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국왕도 사실상 프랑스 영내에 있다 하더라도 프랑스 국왕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국의 국왕, 벨기에의 국왕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리차드 1세가 프랑스의 많은 영토를 가졌다. 이것은 사실상 중세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를 견디지 못한 귀족들은 왕권을 제한하는 마그나 카르타에 우리가 보통 대원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대원장에 서명하게 합니다. 아울러서 1265년에는 영국 하원의 기초인 의회가 소집되게 되죠. 곧바로 랭카스터 요크 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랭카스터 가문의 이 집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이죠. 1337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며 이 프랑스와 백년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프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이 전쟁에서는 잔다르크 등이 활약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죠. 프랑드르 지역은 이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을 우리가 보통 프랑드르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벨기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국은 이 프랑드르 지역, 지금의 벨기에 지역을 얻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륙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죠. 노르망디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이 아래쪽에 있고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랑스 카페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면서 프랑스와 백년전쟁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에드워드 3세가 사실 가장 이 왕위 계승 서열 1위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의 국왕이라는 점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의 이 지분을 요구하게 되죠. 사실상 여기서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전쟁터는 전부 프랑스였어요. 아울러서 이 영국 국왕이 가지고 있던 영지, 이 가스코뉴 지방, 그리고 앙주, 그리고 노르망디, 이러한 지역,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지를 가졌던 이 잉글랜드가 사실상 이제 프랑스의 영지를 모두 잃게 되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터는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였기 때문에 이겼다고 이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프랑스 사람들이 지게 됐으니까요. 이 잔다르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잔다르크가 이 대포 장인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 잔다르크가 승리하게 된 오를레앙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이 대포가 이제 이 시기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이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대포도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잔다르크를 이 대포 기술자로, 대포 제작 장인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잔다르크에 대해서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위인전도 읽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영국 내에서는 붉은 장미 문장을 쓰는 랭커스터가와 흰 장미 문장을 쓰는 요크가가 왕위 계승권을 놓고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00년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곧바로 이 장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요크가의 승리로 이 에드워드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랭커스터가의 왕위 계승권자인 튜더가의 이 헨리가 요크가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사실상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두 가문이 통합되고 그렇게 왕이 된 헨리 7세로 왕위에 올라 이제 튜더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튜더 왕조의 대표적인 이 궁전의 모습입니다. 이 튜더 왕조를 상징하는 문장인데요. 달걀 후라이처럼 죄송합니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홍장미와 백장미의 결합이다. 그래서 튜더 왕조가 성립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문장입니다. 이 당시의 장미는 지금과 같이 형태가 아니고요. 사실상 이런 외떡잎 형태의 이 장미라고 합니다. 지금은 개량이 많이 돼서 그렇게 됐지만 겹정미가 됐지만 사실상 외떡잎 형태의 장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헨리 7세는 절대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뒤를 이은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의 이 이혼을 계기로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 국교회를 성립하게 되죠. 사실상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했고요. 아울러서 웨일즈를 이제 통합하게 됩니다. 이 국교의 성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 그리고 국교의 성립 이거는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헨리 8세가 이 교회의 수장이 됐다는 것은 이 당시에 수도원이나 교회, 가톨릭 교회나 수도원이 가지고 있던 영지가 상당히 넓었죠. 그것을 이제 국유화 시킨다는 이 왕실령으로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확보된 이 교회 재산을 이제 잘게 나누어서 평민들에게 이 쉽게 얘기해서 불화를 하죠. 싼 값에, 아주 싼 값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절대주의, 그러면서도 국왕에 충성을 다하는 소위 말하는 젠틀리 계급이 나타나게 되죠. 소규모 이제 땅을 소유한 자작농이 출현하게 되면서 그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도는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헨리 8세 그리고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다시 가톨릭 세상이 되면 사실상 국가로부터 싼 값에 구입했던 그 토지를 다시 교회에 뺏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영국 국교회에 대한 그리고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의 딸 메리 1세에 의해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다시 확립하게 되죠. 이 통일법을 그리고 통일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 영국 국교회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이 통일법, 통일령을 제정하게 되죠. 그녀는 이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식민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여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 부유한 중산계급인 젠트리와 상인층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등 이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높아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에 이 문맹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와요. 뭐 거의 70%를 육박하니까요. 예, 엄청난 숫자죠. 사실상 이제 의무교육이 이제 나타나면서 사실상 문맹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부유한 중산계급인 젠틀이나 이 상인층이 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장사를 하죠. 소위 말해서 산수를 배우던 또 계약서를 쓰던 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문맹률이 그 전에는 거의 97%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 성직자 계급, 이 공부하는 사람들 정도가 한 전체 국민의 한 3%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문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국의 절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뒤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 독신이었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유명한 말 중에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엘리자베스 1세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의회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는 왕의 부당한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인 권리청원과 청교도 혁명의 계기가 되죠. 올리버 크롬웰은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영국에서 공화정이 선포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지나치게 청교도적 삶을 강조한 이 크롬웰 때문에 공화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크롬웰이 죽자 다시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영국을 종교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죠. 다시 가톨릭 국가로 만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교도 중심의 의회에 의해 저지당하고 제임스 2세의 딸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가 명예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다음 왕조가 하노버 왕조입니다. 이 하노버 왕조의 문정이고요. 이거는 런던 국제 박람회, 세계 박람회에 사용되었던 이 수정궁, 화재로 인해서 사라졌던 수정궁을 이렇게 온실처럼 만들어서 사실상 온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계박람회에서 사실상 이 안에 여러 시설과 또 이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의 이 성과들을 전시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노버 왕조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 수정궁, 이 세계 박람회가 열렸던 이 수정궁을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임스 1세의 손자인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윌리엄 3세의 뒤를 이으며 시작된 왕조가 하노버 왕조입니다. 이 하노버 왕조는 독일계예요. 이 독일 왕가, 다시 말하면 이 조지 1세는 이 영어보다는 독일어에 더 능통한 모국어니까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여하튼 사인이나 해주고 그런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해외 영토에서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가 이 하노버 왕조 시기입니다. 1763년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하여 인도와 캐나다를 얻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게 되죠. 그래요. 이 7년 전쟁을 두고 사실상 처칠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인도와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또 북미 대륙에서 전쟁이 있었죠.
사실상 이 7년 전쟁은 유럽 대륙에서 또 있었고요. 사실상 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고 프랑스가 패배하게 되면서 인도를 이제 영국이 독식하게 되고요. 또 사실상 퀘벡을 비롯한 이 지금의 캐나다 지역을 완전히 영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에요. 거기다가 북아프리카에서도 이 영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북아프리카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되죠. 하지만 이 7년 전쟁 이후에 사실상 이 식민지 미국의 이 세금을 인상하는 이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 1783년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1801년에는 아일랜드를 합병하게 되죠.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뒤 영국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요. 선거법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당시에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화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맨체스터에 100만 이상의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 허허벌판이었던 맨체스터에 100만 이상이 모이는 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원 수는 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패 선거구라고 하는데요. 한 100명 정도 인구가 많이 이제 맨체스터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인구수가 많이 줄어든 이 도시들 그리고 농촌 지역구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 수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죠. 뭐 심지어는 100명인데 마을 사람이 100명이 지나지 않는데 국회의원을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마을 동대표 선거 정도로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뭐 이번 국회의원은 내가 할게, 다음에 너가 해, 뭐 이런 식의 물밑거래도 가능했을 것으로 집안에 따라서 이 집안에서 한 번 하고 저 집안에서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의 부패 선거구가 많았습니다. 자, 맨체스터는 100만인데 국회의원 1명, 그리고 100명에 지나지 않은 마을에서 국회의원 1명.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서 투표권은 한 표 한 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영국의 경우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금권 선거죠. 뭐 예를 들어 재산세를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이 투표를 하는 권리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영국 국왕의 경우 많은 이 영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하루 종일 투표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재산 정도에 따라서 1인 1표제가 아니고 1인 다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많은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한 문제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여성은
사실상 투표권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이 투표권을 얻기 시작하는 것은 1930년대부터 그것도 30세 이상의 여성들에 한해서 이제 투표권이 부여됐고요. 이제 20세 이상의 이 투표권이 가능해진 시기는 1940년대 이후, 1948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옆으로 많이 샜네요. 다음으로 이 빅토리아 여왕 시기에 난징 조약으로 중국에 진출해 홍콩을 얻는 등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소위 말하는 아편전쟁이죠. 이 아편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입하는 거는 사실상 도자기, 비단, 어떻게 보면 이 고부가가치, 도자기까지 포함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단, 도자기, 그리고 비단, 도자기, 차, 뭐 이런 식의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영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면방직, 모직물, 뭐 이런 류들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욕조가 너무 심해지게 되죠. 사실상 무역을 한다고 하지만 손해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무역욕조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벵골에서 생산되는 인도 벵골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중국에 팔아서 무역욕조를 해소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중국 조정에서는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 아편이 어디서 난데없이 들어와 가지고 이 백성들을 몽롱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임칙서 등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영국배를 뒤졌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아편이 발견됐고 이제 그 아편을 땅에 묻고 또 불태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청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질 않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영국의 배를 이제 이 중국인들이 단속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청을 공격하게 됐고요. 그것이 바로 아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난징 조약이 체결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홍콩을 이제 영국이 차지하게 되고 몇 년 전에 10년이 벌써 넘었나요? 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게 됩니다. 19세기 말부터 독일, 미국 등의 세력 확장과 이 국내 경제 불황이 있게 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번영은 위기를 맞게 되죠. 윈저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7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지 5세는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노버 왕조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계 성씨를 버리고 윈저 왕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미국과의 연합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요. 이를 계기로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하락하게 됩니다. 예, 승리를 했지만 왜 하락하게 됐을까요? 바로 많은 해외 자치령을 잃어버리고 영국 제국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영국 제국이 붕괴됐다기보다는 사실상 대영 제국이 이제 해체됐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1922년 남부 아일랜드가 자유국가로 독립하여 북아일랜드만 영국의 영토로 남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위스턴 처칠 총리의 지휘 아래 미국과 연합하여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항복시켜 전쟁을 끝내게 되죠. 1952년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른 뒤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경제적 팽창과 번영을 누리게 되고요. 하지만 이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을 거부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국 경제는 침체하게 됩니다. 이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을 이제 하게 되죠. 유럽 연합에 가입을 했지만 요 근래에 브렉시트라는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에서 이제 분리되는 그러한 과정도 겪게 됩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사실은 어떤 제목을 달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기사도의 나라, 영국 그렇게 할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이게 무슨 게임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표지를 쓰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이 영국의 전체적인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시대를 한번 정하셔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과 유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오늘 8주차기는 하지만 이 과제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중간 대체 과제를 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험 기간에 과제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사실 시험 기간이 가장 날씨가 좋은 계절이죠. 중간고사 1학기 때나 2학기 때 모두 아주 날씨가 좋은 계절이에요. 올해는 좀 춥긴 하네요. 오늘 어제 좀 따뜻해졌는데 여하튼 이제 본격적인 환절기고 사실상 여러분들 또 시험 공부한다고 늦게 주무시고 면역력이 상당히 약해질 그런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환절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시기이기도 해요. 자, 제가 좀 잔소리가 심했네요. 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